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고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그 책의 저자이시자 크레딧 애널리스트 분이 계세요. 금리가 자산에 대한 수요를 크게 폭증시켰다. 이런 조건들이 다 달라지면은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타이밍이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을 겪으면서 다시 고점으로 올라오니까 장기간의 흐름으로 볼 때 과연 집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최상의 선택일까? 계속해서 이제 위험하게 흘러가는 게 같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썰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오늘은 배민성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만능론으로 잠깐 흐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금리만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침 이렇게 하락한 가격이 2019년도 실거래가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한 1.75%만 네. 갔어도 약간 주춤했었다는 거죠. 저때 만약에 더 긴축 기조가 이어졌다면 어쩌면 하락기가 좀 더 저때부터 길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2019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뭐 인구 소득이란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었고 공급 물량으로 살펴봐도 2019년 이후인 2020년, 21년 그때보다 앞으로 나올 공급 물량이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더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저 때도 한 1.75% 이상에서는 힘들어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서는 수요가 그렇죠. 수요가 과연 이렇게 유의미하게 강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죠. 기준금리만 비교해 보면은 이제 10년 전 그 높았던 3.25%였었던 그때와 좀 비슷한데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소득은 대략 한 40% 정도 증가했고 반면 이제 가계부채는 한 2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금리에서는 지금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부담은 지금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10년 전 상황 정도의 어떤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부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어떤 이제 수요가 강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즉 한두 번 정도 내리는 걸로 어떤 이제 다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위험하게 흘러가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장기 침체냐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뭐 예전처럼의 급등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그 다시 완만한 상승장으로도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같은 게 그런 변곡점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 얘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국은 이제 금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느냐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린 주 요인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아주 스무스하게 계속 잘 내려온다. 뭐 연준이 타겟팅하듯이 어떤 2%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면 그러면 편하게 금리도 그에 맞춰서 이제 잘 내릴 수 있겠죠. 뭐 금리가 빠르게 내림으로써 다시 이제 그 유동성에 풀리면서 어떤 집값 하락을 멈추고 어찌 보면 다시 이제 좀 상승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줄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최근 그 대규모 단지를 비롯해가지고 미분양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어떤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하도 보도되는 게 하도 미분양 수치와 관련해서 막 이제 집값과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미분양 숫자가 제일 많았을 때는 이제 2008년도 중에는 이제 16만 호가 훌쩍 넘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찌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2001년부터 장기 추이로 보시면은 지금이 한 어떤 평균 수준, 전체 평균 내보면 한 7만 호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평균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당장의 할인 분양을 해야 된다거나 뭐 정부 입장에서 이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니까 뭐 공공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2021년, 22년 저게 미분양이 기록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만큼 건설사 그리고 이 부동산 PF에 자금을 냈던 제2금융권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벌었던 돈으로 일단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일단은 좀 되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비슷한 게 개인도 내가 집을 한 10억에 샀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이 이제 9억쯤 됐다 그리고 남들이 야 한 8억 7억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해도 9억에 팔기 싫은 마음이 있죠. 내가 10억에 샀는데 이거를 또 기업을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나는
2020년, 21년 시세대로 분양을 하고 싶었는데 네. 지금은 그때보다 시세가 한 20-30% 가까이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 시세대로 그러니까 싸게 분양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자 그렇겠죠. 예. 이런 전략을 취할 수 공급을 있을 좀 거고 천천히 하면. 예, 미분양 물량 숫자가 뭔가 더 늘어나지 않네 혹은 감소하네 그거를 마치 집값이 회복된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라는 것도 사실은 부동산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집값이 막 빠질 때 다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피크아웃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예상이 네. 되게 강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요즘 분위기는 인구 얘기하는 사람 부동산 모른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네.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운 좋게 우리가 이제 금리를 되게 많이 낮출 수 있었고 그 유동성 장세가 좀 이 부분을 가렸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전문적이었던 이제 신용평가 관점에서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가 신용 등급이 네. 우리나라가 지금 AA 제로라고 이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을 받고 있고 이게 심지어 이제 일본보다도 훨씬 좋은 등급을 받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신용 등급이 높냐라고 하면은 이 국가 신용 등급은 다르게 말하면 정부에 대한 신용 등급이라서 사실은 정부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즉 GDP 대비 정부 부채 이게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렇죠. 지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추이를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까지 트리플 A 그런데 그 이후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도 계속해서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금융위기가 나기 전까지 이제 트리플 A라는 그렇죠. 최고 등급도 갔었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GDP 대비 정부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네, 신용 등급이 거의 뭐 투기 등급 직전인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도 네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 IMF 때 이제 싱글 B 플러스라는 네. 정말 너무나 낮은 등급까지도 네. 갔었지만 그 이후에 잘 극복을 해내서 싱글 A 플러스, 더블 A 이런 식으로 계속 등급이 상승을 했는데 그 배경은 결국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굉장히 계속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 국가들을 보시면 신용 등급이 제일 좋았을 때가 저 나라들의 어떤 부동산 경기가 제일 좋았었던 시기입니다. 일본 1990년 이전, 스페인 2008년 이전. 근데 그 이후 이유가 뭐가 됐든 부동산이 이제 급락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데 네. 문제는 저 와중에 고령화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고령화라는 거는 세수도 되게 감소하는 그렇죠. 요인이기도 하고 네. 또 정부 지출도 늘리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렇게 앞서 저 두 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급락, 고령화 겹쳐가지고 국가 신용도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부채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요인이었는데 만약에 부동산 급락이 어떤 심각한 침체로 이어져서 그게 정부 부채에 큰 부담이 될 경우 안 그래도 지금 고령화 자체가 정부 부채를 늘려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칠 경우 과연 앞서 저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길을 우리가 완벽하게 피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신용도를 이렇게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좀 같이 염려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1주택자라는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이 부동산 매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물론 이제 거주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이걸 투자의 관점까지 같이 바라면서 한다면 이런 분들께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저 송파구 A 아파트를 네. 2006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경우에 어떤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31평은 한 3.6% 그리고 55평은 1.9%로 도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바닥이었던 2013년에 사서 보유했다면 33평과 55평 둘 다 이제 대략 한 11% 정도로 환산이 되거든요. 정말 재수 좋게 바닥에 잡으면은 그런 훌륭한 투자였겠지만 장기간의 흐름으로 볼 때 과연 집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과연 최상의 선택일까? 다른 데도 아니고 뭐 서울의 송파구 저런 대단지 아파트면은 분명히 어떤 남들이 말하는 되게 선호도가 높은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락기와 상승기의 어떤 한 사이클 자체를 이제 길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연안산 수익률이 그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지는 않은 들어가는 거죠. 타이밍이 고점에 들어가서 저점을 겪으면서 다시 고점으로 올라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15년, 20년으로 이렇게 쭉 갖다 널리 퍼뜨리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주택이 참 투자 대상으로 좋았던 거는 어떤 보유세 부담이 좀 굉장히 적었었다는 게 어떤 그 과거의 과거 정보로는 분명히 그러한데 고령화로 인해 어떤 세수가 뭐 부족하다 뭐라면은 이런 그 보유세라는 것도 과거와는 또 다른 트렌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대부분 어떤 주택 투자했을 때 그 월세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편입니다. 네. 예, 그렇게 낮은 수익률에도 어쨌든 집값의 우상향 캐피탈 게인으로 이제 얻을 수 그렇죠. 있다라고 집값이 생각하면서들 오를 거라는 기대죠. 예, 이렇게 그렇게 투자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이제 크게 오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은 굳이 집을 더 사기보다는 그냥 주식을 더 투자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 보면 길게 봤을 때 주택보다 주식의 어떤 S&P나 이런 그 나스닥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래서 주식의 우상향이 어떻게 보면 그쪽은 더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나 중국은 주식 시장보다는 결국은 부동산이다라는 게 강하니까 아무래도 강하죠. 예, 그렇게들 이제 갔던 것인데 어떤 매력적인 투자처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꼭 과거와 같은 그냥 어떤 불패 신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결국에는 우리가 집을 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집을 바라보는 건 예전처럼 바라보시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팀장님 앞에서 이게 금리 얘기를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막 이 시장에는 항상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존재를 하고 서로 이게 이기는 시점이 결국은 이렇게 다른 그런 사이클이 좀 존재한다는 점을 오늘 보신 분들께서 잘 같이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쩐썰의 고수 배문성 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